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번 그 변시 기출 4회부터 이렇게 풀이하겠습니다. 저기 그 42페이지 기출 앞에 기출 쟁점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보시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쟁점만으로 그냥 정리를 해갖고 이걸 쟁점 정리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혹시 제 거 교재나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 해설, 문제 그 제가 간략하게 표 나눠드린 게 있거든요. 도표로 이렇게. 요 파일 안 받으셨는가요? PDF. 이 그 문제 그 요약도가 간단하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판서를 하면 이제 좋겠는데 판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문제 해서 세 문제 정도 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이제 요약도를 그러니까 보면서 문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언급해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갑과 매수인이 갑이죠. 그 다음에 을은 이제 그 매도인이고요.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 그 변시 사회의 기출입니다.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하죠. 근데 갑은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고 대한민국에 영업소 있고, 그 다음에 을은 A국 B주에 의해서 설립됐고 주된 사무소도 거기에 있어요. 근데 국제재판 관할 합의를 C국으로 했는데, 이제 C국으로 한다는 거는 갑과 을 사이에 어떤 당사자 간의 관련성이 없죠. 그 다음에 중국법 합의를 A국법으로 했어요. 이제 A국법은 연방법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협약은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관련된 사안에서 천연가스 공급 계약에서 천연가스 자체가 이제 품질 하자가 있어갖고 발전소 연소실 손상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사안이고요. 이와 아울러서 이제 그 국제가 물품 매매이기 때문에 주로 이용되는 게 신용장과 선화증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물품 매매가 이루어지죠. 근데 병이 이제 한국에 영업소를 둔 대한민국 은행인데 이제 신용장을 매수인 갑을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하죠. 그리고 이제 정이 이제 A국의 B주를 위해서 즉 을을 위해서 A국의 B주에 설립되고 거기에 이제 영업소가 있는데 을을 위해서 신용장을 매입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 사안에서 이제 정이 신용장 대금을 청구를 병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이제 주요 청구는 이제 두 가지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국제재판 관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국제재판 관할에 앞서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사법 문제는 항상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주로 국제재판 관할이죠. 관할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문제는 이제 중국법이죠. 주요 주제가 이 두 가지 사안인데요. 이제 국제재판 관할을 하든 중국법을 하든 우리가 국제사법을 배우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 왜 국제사법을 배우냐면 국제사법 자체가 얘네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법이라는 거죠. 국제사법에서 1조에서 목적이 나와 있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국제재판 관할과 중국법을 그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국제사법이 첫 번째 어떤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지를 묻건 아니면 중국법을 묻든지 간에 국제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이 적용된다라는 거는 중요한 게 이제 외국적 요소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가 아니면 바로 외국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법을 어떤 외국법으로 가든 아니면 그냥 국내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가 뭐냐? 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당사자, 그 다음에 계정의 목적물,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이.
세 가지인데 이제 당사자의 주로 문제가 되는 게 국적이죠. 개정의 목적물이 외국에 소지하는지, 개정의 목적물 소지지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법률 사실로서 법률행위나 행위지, 이런 부분이죠. 근데 주로 이제 법률관계에서 그 문제되는 게 그거죠. 당사자,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관련된 거죠.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이제 국적이나 주소 이렇게, 그 다음에 개정의 목적물 소재지, 법률사실, 법률행위지나, 그러니까 불법행위지나 또는 법률행위 관련돼서요. 불법행위지나 법률행위 관련돼서. 법률행위 또는 불법행위지. 요 세 가지 요소인데, 이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 뭐냐? 그러면 세 가지 요소는 당사자의 국적이나 주소. 주소 부분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국적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정의 목적물 소재지. 세 번째는 법률 사실로서 법률행위나 불법행위지 같은 경우가 외국에 있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일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과 그에 따른 중거법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중거법은 이 국제사법을 통해서 중거법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책에 그 국제사법 문제 해결 방법에 보면 저 2페이지에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인지, 그 다음에 국제재판 관할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 4, 5, 6, 7은 이제 중거법을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법률관계 성질 결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사법 규정 자체가 아주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그 법률관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뭐 계약인지 이혼인지, 뭐 손해배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법률관계 성질 결정에 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관련 국제사법 규정을 이렇게 보면서 결정을 하죠. 하고 난 다음에는 그 규정에 보면 연결점이 나와 있죠. 대부분. 뭐 규정 자체에 뭐 본국에 의한다, 뭐 상거수지에 의한다, 뭐 행위지에 의한다, 32조 1항 같은 경우 불법행위지에 의한다, 이런 연결점을 확정하고, 여기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연결점이 확정되는데 그 다음에 중거법을 확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적응 문제, 그러니까 중거법이 2개나 아예 없는 경우 적응 문제. 그 다음에 그 선결 문제가 있습니다. 선결 문제는 이번에 그 3회 그 3차 모의고사에 나왔죠. 이혼의 중거법에 앞서서 이게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됐는지에 관한 문제.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부양에서 이제 친자 간의 법률관계가 지금 친자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이런 부분이 선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중거법 지정이 예외하고 판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판정을 먼저 보셔야 돼요. 판정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9조 다음에 8조를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8조가 최후의 중거법 확정의 최후 단계다. 논리적으로는 판정을 먼저, 지금 판정이 예전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됐는데 지금 원칙적으로 판정을 인정하기 때문에 9조 판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중거법 규정 이외의 사항으로 해서 중거법의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8조가 언급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외국으로 중거법이 결정됐으면 그 법의 성질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5조하고 6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지금까지 문제된 적은 별로 없고요. 이제 적용 제한 부분이 7조하고 10조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5조까지 주로 이제 연결점을 확정하면 중거법 확정 단계에서 반드시 선결 문제, 그 다음에 반정, 중거법 지정의 예외, 요 조문까지 꼭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최후의 7조, 10조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중거법이 이제 확정이 됐지만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거법 확정 단계에서 마지막으로는 제한 7조, 10조까지 꼭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 중거법을 결정을 하면 여기서 멈추시지 말고 반드시 마지막에 생각할 게
반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정의 예외가 있는지, 그 다음에 7조하고 10조 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특히 구조는 어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죠. 갑국의 국제사법 딱 주어졌다 그러면 반정을 쓰라는 문제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8조, 7조, 10조 부분은 조금 이제 언급을 따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8조 관련돼서는 요즘에 지금 나온 게 페니치적이죠. 페니치적 그 판례도 나와 있어요. 이거 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조금 7월 달에 강의하면서 페니치적이 나올 것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 저기 2차 모의고사에 나왔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지.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면 불법행위지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제조물 책임입니다. 제조물 책임에서 제조물 책임의 성질이 불법행위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불법행위 관련 조문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제조물 책임의 제조물이 요즘엔 그 OEM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국가하고 판매국가하고 뭐 사고가 나는 이런 지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밀접 관련지 여부를 꼭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8조, 9조는 이제 명시적으로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8조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7조, 이거는 이제 국제적 강행 규정이죠. 요 대비되는 게 25조, 27조, 그 다음에 28조, 25조 사항, 27조 1항, 28조 1항에서 국내적 강행법규일 경우에 이거 좀 대비되는 국제적 강행법규로 7조에서 나오는 게 대무역법, 뭐 외국환 거래법, 문화재보호법, 독점규제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독점규제법입니다.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판례에 나오는데 독점법 관련돼서 나오면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지수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 간 매매에 있어서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조는 뭔가요? 공소양석이죠. 요 앞에서 잠깐만요. 7조에서 지금 약관규제법이 지금 논점이 판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약관법이 나오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7조에 해당하지 않고 이거는 국내적 강행법규에 해당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한 판례가 있으니까 독점법은 7조에 해당하고 약관규제법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판례를 통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 다음에 10조. 10조에서는 두 가지 꼭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온. 이온이 안 되는 경우, 파양이 안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이온하고 파양이 안 되면 무조건 10조 문제를 언급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그 외에 이제 뭐 이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강력하게 이거는 103조보다 우월한 조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제적 공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 좀 유념하시고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총론을 통해서 국제사법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각 측을 통해서 중국법을 결정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다시 총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8조, 9조, 8조, 7조, 10조를 언급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중국법이 흠결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이제 적용 범위하고 성질 그다음에 이런 거는 중간에 가면서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법 이후로 이렇게 미리 조금 생각해 놓으시지 않으면 협약은 이제 조문만 구성을 잘 하시면 쭉쭉 써 내려가시면 되는데 국제사법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생각을 하실 게 그리고 한국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정한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논의가 아주 견해가 많이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쓰셔야 돼요. 협약 자체는 조문만 쓰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로 들어가세요. 어, 1번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갑이 의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 손배 청구를 제기할 경우에 하고 그다음에 정은행이 병은행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장 대금 지급 청구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을 가지는지 여기서 아까 했듯이 첫 번째 무조건 생각하셔야 될 게 국제사법 적용 여부죠. 이제 당사자의 국적 또는 계정의 목적물, 그다음에 법률 사실은 불법 행위지나 아니면 법률 행위 관련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 여기 학설에 두 가지 이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바로 이렇게 인정해 국제사법을 통해서 결정하자는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적 요소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만이 이걸 적용할 국제사법을 통해서 중국법을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견해가 좀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설까지는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판례가 언급한 게 있죠.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국적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 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 국제사법을 적용해서 이제 국제재판 관할과 그 중국법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 국제사법 규정을 통해 중국법을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외국적 요소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 국제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쓰실 때는 요 세 가지 요소, 당사자, 계정의 목적물, 그 다음에 법률 사실, 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기계적으로 당사자 중에 국적이 한 명이 무국적자나 외국인 또는 계정 목적물이 외국에 소지한다거나,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이 이제 외국에서 법률 행위를 했다거나 불법 행위지가 외국에 있다면 이제 국제사법 1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제사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재판 관할 관련돼서요. 잠깐. 국제재판 관할 관련돼서 관련된 게 몇 가지가 있죠. 2조 일단 생각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문으로 나와 있는 거는 명시적으로 2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에서 3항, 4항, 아니죠. 4항, 5항, 6항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8조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관할 관련돼 있으면 반드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합의관할, 그 다음에 변론관할. 이 조는 워낙 많이 하셨죠. 그 다음에 27조, 28조 지금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고요. 합의관할 관련돼서 이 합의관할은 민소법에 29조가 나와 있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르죠. 국제재판 관할 합의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외국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입니다. 이때는 대외 합공이죠. 그 다음에 한국으로 하는, 대한민국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는 외대 합공인데, 여기에서 다수설 판례는 대외 합공, 주로 이제 이게 문제되죠. 한국일 경우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판례는 둘 다 있습니다. 다 아실 텐데. 그 다음에 대외 합공에서 이 합리적인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 다수설하고 판례는 4가지를 다 요구하지만 소수설의 경우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사안에서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갑과 을이 국제재판 관할 합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으로 국제재판 관할 합의를 하면은 갑과는 합리적 관련성이 있겠죠. 또는 을국으로 한다라면 을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겠죠. 그런데 당사자 갑국으로 합의를 하면 을에게 불공평하고, 을국으로 한다라면 갑에게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병국으로 했다. 병국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의한, 그러니까 외국으로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 합의가 무효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소수설의 경우, 소수설인데 사실 유력한 견해고,
석강현 교수님 견해